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이치방크발 유럽 금융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독일 재무장관 숄츠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낸 기고문에서 유럽은행연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행연합의 완성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은행연합은 EU 차원의 단일 은행 감독기구, 단일 청산기구, 단일 예금보험기구로 구성되는데 숄츠 재무장관이 부진한 단일 예금보험기구 창소를 꼭 집어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독일이 주장한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독일은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은행에서 파산이 일어날 때 독일 납세자의 돈으로 그 예금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은행들은 여전히 부실채권이 많아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신임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도 위기에 대비하여 공동의 예금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세금이 아닌 은행들의 힘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도대체 왜 독일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태도를 바꿨을까요?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금보험기구는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금융기관에서 1계좌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 경제의 부진이 깔려 있습니다. 독일 GDP 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9년 2분기 마이너스 0.2%, 3분기 0.1%로 극히 부진하며 특히 독일 경제의 기관차인 제조업과 수출이 나란히 부진합니다. 11월 독일의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지수는 43.80인데 이것은 보통 50 이하이면 부진한 것으로 봅니다. 독일 GDP의 46%에 달하는 수출도 부진한데 내년도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GDP 성장률은 2019년 0.6%에서 2020년 0.8%로 다소 좋아지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1% 미만으로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유로 지역도 역시 부진한데 EU 집행위원회가 11월 7일 발표한 가을 경제 전망에서 실질 GDP가 2019년 1.1%, 2020년 1.1%, 2021년 1.2%로 연달아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9월 12일 중앙은행에 대한 수신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하고 기준금리는 0%, 한계대출금리는 0.25%로 동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신금리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금리이며 한계대출금리는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내는 금리입니다. 또한 9월부터 시행된 3차 장기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 은행의 기업대출을 장려하였습니다. 장기대출 프로그램은 기업에게 대출한다는 조건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일단 중단했던 양쪽 완화, 즉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11월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규모는 월 200억 유로 규모이며 언제 종료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매입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로존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로존 GDP의 40%에 해당하는 국채를 매입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국채 매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재정 확대에 반대해온
독일을 두고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유로존 은행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는 마이너스 0.1%에서 시작하여 2019년 9월에는 마이너스 0.5%까지 낮아졌습니다. 수신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게 돈을 맡기지 말고 대출하라는 뜻인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대출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무릅쓰고 중앙은행에게 돈을 맡기고 수수료를 내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하거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예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예대 마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독일 은행들이 독일 연방은행에 낸 이자는 38억 유로, 우리 돈으로 4.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등 독일 4대 은행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2010년 6.8%에서 2018년 1.0%로 급락하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주요 대형은행 알리오가 7.2%에서 6.7%로, 영국은 8.7%에서 7.4%로 소폭 떨어지는 점과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7.5%에서 11.8%로 올랐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고 있지만 마이너스 0.1%로 유로존에 비하여 크지 않고 정부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그것을 다시 사서 중앙은행에게 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기 때문에 유로존의 은행보다 일본의 은행들이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도이체방크의 실적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2017년 91.5유로로 정점에 있었으나 그 이후 하락을 거듭하여 2019년 11월 27일에는 6.85유로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주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시가 총액은 골드만삭스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소폭 흑자로 돌았었지만 2019년 들어서는 다시 적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 28억 유로, 3분기 8.3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도이체방크는 2019년 3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주 파격적이어서 향후 3년간 전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8만 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사업 부문에서도 주식 매매 부분은 철수하고 투자은행 자산은 일부 매각하며 대신 자산관리와 전통적인 소매금융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구조조정에 74억 유로가 투입되며 740억 유로의 위험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즉 부실채권 전담은행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차 대주표의 40%의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프라임 브로커지 사업부 자산을 BNP 파리바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출, 자문, 리서치 등 종합 서비스를 헤지펀드 운용사 등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이체방크는 1998년 미국 증권사 뱅커스 트러스트를 인수하면서 투자은행에 도전하였으며 승승장구하여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골드만삭스에 이어 세계 투자은행 순위에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7년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으며 그 당시 주택담보증권 MBS의 불법 판매로 도이체방크는 미국 정부의 72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맞으면서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온갖 종류의 비리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나타내 그 명성과 신뢰가 실추되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부실을 탈출하기 위하여 지난 9년 동안 3번의 자본 확충을 꾀해서 총 2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5조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9.9%의 지분율로 도이체방크 최대 주주가 된 하이난 항공의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이 회사는 해외 자회사의 현금을 활용하거나 해외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재무적 능력이 취약하였고
또한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적재 정책에 따라서 지분을 다시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다시 추락하였고 그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과 2019년 3월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와 합병을 추진했으나 주주와 노조의 반대로 무산하였습니다. 코메르츠방크 자체도 부실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합병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만약 합병이 될 경우 이루어질 감원에 대해서 노조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IMF가 분석한 주요 은행 간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 기여도를 지닌 금융회사로 도이체방크가 계속 선정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단일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연쇄적 파장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알바레즈 앤 마샬이 수익성 등 13개 핵심 지표들을 기준으로 뽑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은행으로 도이체방크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투자은행 부문을 줄이고 자산관리와 소매금융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마이너스 금리와 유로존 전체의 경기 불황으로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산관리와 소매 분야는 성장이 저조하여 최근 CEO는 줄이겠다고 한 투자은행 부문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여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3월 구조조정 이후 6%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투자은행 부문의 매출은 2019년 1월부터 3월 9월까지 11% 하락하였는데 반해 비용은 4%밖에 줄지 않아 과연 이 부분에서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은행 부문 매출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이체방크를 대표로 하는 독일 은행들의 암담한 상황이 독일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입장을 뒤집고 EU 단일 예금 보험기구의 창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제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아니라 도이체방크를 대표로 하는 독일 은행에서도 예금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EU 단일 예금 보험 기구에 대한 독일의 입장이 바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